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7번째 이야기. 밤하늘의 등뼈. 사람들은 원인에 이르는 실마리를 놓치거나 사고의 흐름을 더 이상 확장시켜 나가지 못할 때 신에 의지합니다. 그리고는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판단하고 회피합니다. 인간의 무지함을 신으로 대체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호기심과 용기는 인간의 무지함을 당당하게 넘어서려고 합니다. 신으로 대처한 후 휴식을 취할 생각이 없습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한 우주의 끝을 향한 항해는 이어질 것이며 결국엔 우주의 껍질도 벗길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칼 세이건은 어린 시절부터 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늘에 떠있는 셀 수 없는 별들에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까워했습니다. 칼 세이건은 그때부터 별과 행성들에 대해 공부해보고 싶어 했으며 커서 우주를 연구하는 꿈을 꾸게 되었고 다행히도 부모님과 선생님의 격려를 받으며 그 꿈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우주를 실제로 탐험할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난 것에 감사했습니다. 별과 우주에 관심이 많다 하더라도 너무 일찍 태어났다면 과거의 수많은 천문학자들처럼 상상만 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엉뚱한 상상을 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물론 좀 더 미래에 태어났다면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우주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을 것이며 실제로 우주를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었겠지만 우주 시대가 시작된 이후에 태어났다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밤하늘을 수놓는 저 별들은 무엇일까요? 인류는 도대체 이 질문을 얼마나 오랫동안 하며 살아왔을까요? 칼 세이건은 우리를 지금의 우리만큼 영리했고 호기심도 많았던 오래전 우리 조상들이 불을 처음 발견했을 때로 돌아가 당시의 상황들을 상상하며 서술해 놓았습니다. 그들은 열매와 뿌리를 먹고 살며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목숨을 걸고 테스트하며 살았습니다. 사냥을 나가면 동물들의 습성을 파악해야 잡을 수 있었고 그들의 공격에 목숨이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살기 위해서는 이 일들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고 그 운명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인류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영리한 머리를 사용하여 온갖 도구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하루가 짧게 느껴질 만큼 열심히 뛰고 돌아다니고 먹을 것을 찾아 헤매지만 자연은 우리에게 쉽게 먹을 것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가족을 살리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원인을 알 수 없는 무시무시한 자연재해가 그들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천둥 번개가 마구 치고 폭풍우는 그칠 줄 모르고 쏟아집니다. 이런 날의 하늘은 정말 공포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납작 엎드려 경외심을 표현하는 것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번개와 강풍에 의해 나무나 풀이 불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질 수도 없고 만져지지도 않는 정체 모를 붉은 존재가 흔들리면서 가까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소멸시키고 검게 만들어버립니다.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불은 참으로 신비로운 존재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 신비로운 존재가 따뜻한 온기를 전해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그 불을 활용하려고 노력해봅니다. 그 불에 탄 짐승의 맛을 보게 되면서 인류는 이 불을 활용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태울 것만 제공하면 사라지지 않는 신기한 존재를 인류는 드디어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이때부터 역사는 달라집니다. 바로 그 시기 보츠와나 공화국 칼라하리 사막에 사는 쿵족은 밤하늘에 보이는 은하수를 짐승의 등뼈라고 생각했고 밤의 등뼈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거대한 짐승의 뱃속에 살고 있으며 하늘은 짐승의 등이고 은하수는 그 등을 지탱하고 있는 등뼈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구 곳곳에 흩어져 각자의 삶을 살아가던 인류는 시급하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며 세상과 우주에 더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신비로운 세상의 원인들을 알 수 없었기에 온갖 신들을 만들어냈고 그 신들을 기준으로 여러 종교가 탄생했습니다. 원인을 헤아릴 수 없어서 의지한 신들에 의해 인류와 지구에 대한 과학적 해석은 오히려 오랫동안 가로막히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신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어떠한 다른 생각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밝혀내려고 했던 시도들은 오히려 신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여져 종교재판으로 처형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인간의 호기심과 용기는 인간이 만든 신들 앞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림막을 제거하려는 시도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최초의 과학자로 알려진 탈레스는 신들의 도움을 빌리지 않고 세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오늘날 우리가 양성자나 중성자, 쿼크로 만물을 설명하듯 물로 세상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물이 모든 물질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고의 전환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신에게 의지할 때 이 자연의 근원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탈레스의 친구였던 아낙시만드로스는 실험의 중요성을 최초로 인식한 인물이었습니다. 막대 그림자를 관측하고 기록하여 계절 변화의 시기를 정확하게 알아내었고 그리스에서 최초로 해시계와 별자리의 모양을 기록한 천구도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인간이 동물에서부터 발전하고 진화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한 것입니다. 그는 인간은 태어나서 오랜 시간 동안 그 누구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성장할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고 태어나자마자 스스로를 지키고 성장할 수 있는 동물로부터 진화하지 않았으면 인간은 멸종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추측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450년경 엠페도클레스는 이전에는 훨씬 더 많은 생물들이 지구에 살았다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현존했던 모든 종들을 가만히 살펴보니 생존을 위해 자신들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존에 약한 특성을 가진 동물들이 멸종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고 이것은 다윈의 자연선택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 존경했던 교수님께서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모든 질문은 이미 이전 사람들이 다 해놓았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들이 도서관에 다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질문하고 그 해답을 도서관에서 찾아보라고 하셨는데 찰스 다윈보다 2000여 년 앞서서 생명체들의 탄생과 진화, 자연 선택에 대한 이러한 놀라운 생각을 했다니 정말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원전 430년경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원자의 단위를 생각했으며 생각과 상상의 힘만으로 은하수가 별들의 집합이라는 사실을 꿰뚫어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리스타르코스는 코페르니쿠스보다 1800년이나 앞서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오는 코페르니쿠스에게 태양 중심 우주관을 복귀시킨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역사나 철학책을 보면 탈레스에서 데모크리토스, 아낙사고라스로 이어지는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이자 과학자들을 소크라테스 이전의 학자들이라고 짧게 소개하고 맙니다. 하지만 그들이 현대 과학과 더욱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며 놀라운 업적을 남긴 이들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지나서 이들의 놀라운 과학적 사고는 쇠퇴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와 함께 노예 계급 사회에서 그 원인을 찾아봅니다. 과학적 학문은 실험하고 증명하는 고된 작업인데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 사회적 구조에서는 소수의 기득권 세력이
다수의 사람들을 노동에만 집중시키는 사회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학문의 발전이 일어나기 힘들다고 보았습니다. 부유층과 기득권 세력에게만 고등학문을 배울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들은 자신이 직접 무언가를 하는 것을 하기 싫어했고 소수에게만 학습의 기회가 주어지다 보니 인류를 발전시킬 인재들을 발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배층은 자신들의 권력과 안위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 따위에는 관심이 적었을 것입니다. 노예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권력 아래에 둘 수 있는지에만 관심이 집중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손쉽게 굴복시킬 수 있는 신에 더욱 의지했고 제사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스스로가 신이 되었고 결국 신정체제의 국가를 확립하게 됩니다. 칼 세이건의 이러한 해석은 상당히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됩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노예 사회에서 편안을 누리며 살았던 인물들이었고 노예 제도의 부당함에 괴로워하기보다 오히려 억압을 정당화하는 논지를 펼쳐 전제 독재 군주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육체와 정신의 분리를 가르쳤고 사상과 물질을 분리시켰습니다. 피타고라스와 플라톤은 자신들의 입지를 불안하게 할 소지가 있는 사실들이 유포될까봐 데모크리토스의 책을 소각시켰으며 실험하는 것에 대해 혐오감을 심어주었고 신비주의를 용인해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로막았습니다. 이오니아적 과학 탐구 정신은 퇴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비록 굉장히 오랜 시간 어둠 속에 갇혀 있었지만 코페르니쿠스,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이 다시 탐구 정신을 일깨우며 고대 저술에서 영감을 얻었고 독자적으로 재조사하며 신앙과 신비의 어둠을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드디어 별들에 대한 여러 질문에 그럴듯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시대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서야 별들을 향해 항해의 닻을 올릴 준비가 끝났고 한 걸음씩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이 가슴 벅찬 인류의 행보를 칼 세이건은 멋지게 우리의 가슴 속에 담아주고 있습니다. 마치 나 스스로도 천문학자가 된 것처럼 별을 보게 하고 우주를 상상하게 하는 힘을 전수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인류가 밤하늘을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칼 세이건이 불을 처음 발견했을 때 인류에서부터 과학에 눈을 뜰 때까지 어떠한 흐름으로 역사가 진행되었는지를 한눈에 보게 해줬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요약했지만 인간의 사고의 흐름을 단면적으로 잘 볼 수 있었고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사고의 힘을 발휘해야 할지를 느낄 수 있게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7장을 읽은 후 커피 한 잔을 마시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저 또한 과거로 돌아가서 현재까지의 사람들의 삶을 머릿속으로 아주 상세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유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에게 정말 큰 기쁨이고 멋진 재능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8장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